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MBC 톡쇼 뉴스앤 이슈 박광수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대로 다소 싱겁게 끝난 지역도 있고 예상 밖의 결과를 보여준 곳도 있을 겁니다. 두드러졌던 점은 텃밭인 지역에서 민주당의 구심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것인데요. 지역의 상당수 유권자들은 투표를 포기함으로써 암묵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모든 결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선인들은 이제 정책과 비전으로 민선 8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단체장 당선인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역 당선인들도 인수위를 출범시켜서 지역의 현안을 살피며 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 6일 지방선거가 남긴 과제 그리고 민선 8기 우리 지방정부가 고심해야 될 과제들을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대희 여수 YMCA 사무총장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석 순천 YMCA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지난 6일 지방선거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이게 주목되는 게 무소속의 돌풍입니다. 매체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우리 지역만 해도 4개 단체 중에서 2군데가 무소속 시장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네, 사무총장님 김대희 총장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여수하고 고흥은 이제 민주당 후보가 그대로 당선된 결과고요. 순천과 광양은 무소속이 당선됐는데 고흥은 또 막판까지 경쟁을 했어요. 뭐 현직 군수하고 좀 여러 가지 선거 과정이라서. 근데 여수는 좀 싱겁게 끝났고요. 예. 그런 측면인데 결국은 전체적인 흐르면 기존 민주당이 내세운 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그 선출 과정, 그 후보로 선정되는 과정이나 또 그 사람에 대한 감동이 없는 것, 공약도 없고 민주당의 그 시장 후보자들 선출해 나가는 과정 속에 감동이 없는 과정.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유권자에게는 상품 가치에 대한 좀 호감도가 떨어졌던.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장이나 국회의원 경력이 있었던 무소속 후보자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좀 심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민주당이 결국 실패한 선거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감동이 없는 선거전이었다. 감동이 없는 후보자들이었다. 네. 네, 그렇죠. 인상 깊은 후보자들이 별로 없었던 거네요. 우리 김석 사무총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김대희 총장이 너무 냉정하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전남적으로 놓고 보면은 7곳에서 무소속이 당선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 군수만 놓고 보면 약 한 그 30% 정도 육박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로 놓고 보면 70%는 민주당이 지금 차지한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참패라고 보기엔 사실상 어렵다. 다만 좀 시그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 된다라고 하는 공식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난 7회 지방선거 때부터 많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광양 특히 여수 같은 경우는 순천 같은 경우는 계속 무소속 시장들을 시켜본 경험도 있고 심지어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켜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인물이냐 또는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어떤 정책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아직 정책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인물과 구도에서는 일정 부분 무소속이 잘 구도를 잡은 선거이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민주당이 좀 나름대로 고집스럽게 지역에서 굉장히 어떻게 말뚝처럼 텃새처럼 가져왔던 민심들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있는 총선이나 이런 관점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쇄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이제 SNS 이런 게 발달되면서 이제 그 이슈들이 거의 동시에 지금 유권자들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소속 돌풍 같은 연유가 그런 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천의 잡음이 일면 바로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동감을 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선거 전략도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 최저 투표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석이 분분합니다. 네. 어떻게 전남이 최저 투표율이 58%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회 지방선거에 따르면 거의 한 11% 정도가 투표를 안 한 거거든요. 아마 대선에 영향도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광양이나 순천 지역에서는 조금 불리한 거 아니었느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투표장으로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유인 효과가 무엇이냐, 단순히 대선에 실패한 것 때문이냐라고 보는 것은 너무 좀 단편의 일률적인 판단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그 지나친 네거티브, 네. 그러니까 뭐 정책 선거나 또는 시민들이 좀 득이 되는 선거보다 과연 저 정책이 과연 가능한 거냐,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무관심도도 이번에 투표율을 좀 낮춘 측면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남 지역에서 놓고 보면은 그래도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했던 곳이 목포, 순천, 광양이잖아요. 그렇죠. 이곳에서 투표율이 60%를 넘지 못했어요. 반면에 뭐 강진, 그다음에 뭐 고흥, 뭐 장흥 이런 곳은 70%가 넘었단 말입니다. 역시나 이 선거 참여와 관련해서는 그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5, 60대 이상들은 거의 대부분 투표에 참여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제 2030 세대가 여전히 이 정치에 대한 냉소적 분위기, 그다음에 대선에 대한 결과에 따른 투표장에 나오고 싶지 않은 이런 패배감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고, 결국 민주당에 공천받은 사람들이 좀 불리한 구도가 아니었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김대희 총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하신 감동이 없는 과정이었다. 이것과 무관치 않을 것 같아요. 투표율. 네, 한편으로는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가 되면서 지방선거는 좀 투표율이 떨어질 거라고 좀 봤잖아요. 이제 싱겁게 좀 될 거라 봤는데 강주가 39%, 여수가 46%좀 놀랬거든요. 이렇게까지 투표율이 적을 줄은 몰랐었는데 상대적으로 또 국민의힘은 강주, 전남, 전북에서 15% 이상 정당 투표를 받아서 비례대표가 역사적으로 한 명씩 올라갔다는 것. 5.18 강주의 도시에서 국민의힘이 비례대표로 갔다는 것은 제가 봐도 처음에 놀랬거든요. 잘못 보지 않았나 싶었는데 결국 이것이 이번 민선 8기 때는 지방선거가 앞으로 좀 새롭게 변화해야 되겠구나 느낌도 가졌고요. 결국은 이곳의 터줏대감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흥행과 흥미를 유권자에게 가져다 줘야 하는데 실패했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이 정도라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에서 여수를 하더라도 구도심, 신도심 한 2번에 걸쳐서 후보자들을 자체 당내 경선할 때 권역별로 정책과 정견 발표 그러면서 후보자들끼리 상호 토론들을 공식과 합법화시켜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당원 중심으로 선거를 진행해 버렸거든요. 그럼 최소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2명에서 1명으로 가는 이 과정들이 시민들 속에서 사람에 대한 새로운 사람에 대한 흥미, 또 시민들이 어떤 정책과 공약에 대한 흥미 요소를 가져와 주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시의원, 도의원 몇 년 이상, 몇 선 경력 이상, 고시 출신, 우리가 보통 또 그죠? 그림이 기존 틀에 짜여 있는 사람들인데 새로운 정치 신인,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정치 신인의 감동이 없는 이러한 선거 흥행 구도라면 저는 민주당이 여전히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유권자들은 결국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듯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흥미도 그렇죠. 유발하고 그런 흥행 요소가 좀 돼야 되겠다. 광주하고 전남의 투표율 차이는 어떤 연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광주 같은 경우는 이미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 경쟁력을 갖는다고 판단해버린 것 같고, 그냥 광주는 경선 과정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도 대단히 심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40%도 넘는 투표를 받아본 건 아마 광주 시민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큰 것인지는 좀 시간을 좀 두면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를 이제 살펴보면 이번 선거 중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무투표 당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거구제 개편해야 된다, 시스템 변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광역의원은 특히 그 강주 전남 지역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보거든요. 사실상 광역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기초와 또 국회의원, 시장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꼭 거쳐야 될 중요한 광역의회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은 결국 이러한 정치적 지도자들이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결국 다선 의원들이 가는 그냥 의례적으로 당에만 충성하면 가는 정도로 해서 능력 위주의 후보들을 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당연히 한 도시 권역에서 동시에 뽑아내는 과정들. 그래서 다른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도 얼마든지 광역의회가 될 수 있는 이 다양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기초 같은 경우는 어떻든 무소속 형태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저는 이것은 지역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서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기초의원을 선정하는 과정 속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여기에 대한 반발 의식으로 여수 같은 경우는 무소속 의원들이 전부 다 민주당 출신이었거든요. 네.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던 사람들이 대부분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기초의원 후보자들을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좀 나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저희 전라남 도의원 지역구 55명 중에 무려 26명, 47%가 무투표 당선된 건 대단히 심각한 거라고 봐야 돼요. 적어도 찬반 투표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어도 찬반 투표를 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또 필요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또 많이 들을 수 있고 선거 기간만큼 시민들을 많이 만나는 그 행위들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투표 당선 문제는 대단히 좀 심각한 것이라고 보고 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찬반이라도 좀 묻는 과정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거의 민주당의 일당 독재 방식의 전라남 도의회가 운영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러다 보면 민주당 내부의 계파 싸움은 있을지언정 정당의 다양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들은 대단히 얻기 어렵고 이것이 고착화된다고 하면 굉장히 정치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도의회가 가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전라남도를 감사하고 또는 전라남도를 견제하고가 그래야 되는데 전라남 도지사 민주당 그다음에 도의원 대부분 뭐 절대 다수가 민주당이면 서로 견제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서로 간에 좀 정책적으로 협치라고 하기는 좀 굉장히 어렵고 거의 협의 수준에서 전라남 도당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거의 도의회에서 또는 도에서 정책 결정이 되는 이런 우려가 대단히 좀 크게 좀 작용할 거기 때문에 선거법 꼭 개정해서라도 찬반 투표는 꼭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 개정도 필요하고 그 근원적인 이유는 독식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장악력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대적할 엄두를 못 내고 그냥 싸움이 안 돼버리는 과정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투표도 못 해본 유권자들이 정말 맞아요. 허망한 네.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됐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 지방선거에서는 공천제를 좀 폐지하는 문제를 오랫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있는데 그래야 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공천에서 걸러지면 당선이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도의원 쪽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 좀 심각하게 전라남 도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좀 혁신 과제로 좀 삼아야 된다. 네. 예, 공천 과정 잡음 얘기 계속 그러면 나온 김에 해보죠. 정말 역대급으로 시끄러웠어요 이번에. 그렇죠? 현실적으로 좀 기초 영역에서 기존에 좀 탈락하는 과정, 기존 민주당 시의원들이 혹은 또 광역의원들이 탈락하는 과정 속에 석연치 않은 내용과요. 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인데 저는 그동안에 좀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든 김대중, 노무현 이 정신을 구현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지방선거 때부터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가졌어야 된다는 것이 대선 끝나고 나서 다양하게 일었던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 요구였거든요. 그럼 결국 이것을 뒷받침하지 않고 그냥 지역위원장 중심으로 지역위원장이 책임지고 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 말썽이 나왔던 건데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호남 지역에서 수권 정당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전국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3선 이상의 의원들은 금지시키고 또 우리가 여성과 청년에 대한 이게 나이 규정도 좀 둬야 돼요. 20, 30대 청년과 여성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60대를 정치 신인으로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여성과 청년에 대해서는 20, 30대 여성과 청년에 대해서는 최소한 가번, 당선 안정권인 가번은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 되고 최소한 기초든 광역이든 저는 정책과 정견, 공약에 대해서는 발표를 의무화시켜야 된다. 이번에도 시장 후보자들 기초하고 광역 의원들 면접이 있었는데요. 1인당 5분도 안 돼요. 한 20여 명의 심사단들이 모여서 5분도 안 되는 면접을 보고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심층적인 토론을 시켜서 시간이 한 달, 2달 전에 미리미리 해서 최소한 기초나 도의회는 1시간 이상 심층 면접을 해야 되고 이 심층 면접에서는 국회의원은 빠져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당원 대표와 시민사회와 학계, 좀 비당원 전문들이 50% 이상 참여해서 심층 면접을 통해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이나 특정 정당의 이념과 가치에 맞는 후보인지를 엄중하게 심사하는 과정이 그나마 공천 잡음을 없애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잡음을 없애려면 시스템을 좀 다시 손봐야 된다. 민주당 그렇죠. 내부에서.
저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 잡음이 뭐 이번만 심했다고 저는 보긴 어렵고 기존에도 계속 있었는데 이제 유독 그 구도상에서 민주당의 공천 문제를 무소속 후보들이 물고 늘어진 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좀 다시 손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시스템의 변화는 그런 것이죠. 지역위원장이 공천심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도 이제 이와 관련해서 순천시 지역위원회에 굉장히 신랄하게 저희가 비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선거 끝나고 통계상으로 들여다보니까 민주당 순천시 민주당 지방의원이 현역 교체가 한 64% 정도 돼요. 네. 그 청년 여성이 52% 비율로 들어갔어요. 이 비율로 놓고 본다고 하면 민주당의 공천 비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한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혁신하려고 했었던 움직임이 있었고, 근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러면 기존의 지역에서 토착했었던 정치 구조에 어떻게 새로운 정치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이게 어떤 잡음이었는가 이런 것도 좀 내심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소속 당선자도 순천 무소속 당선자도 범민주당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 세력의 교체를 위한 통계로 놓고 보면 순천시 민주당의 이번 공천 과정은 일정 부분 성공한 거다. 그러나 다만 그 공천 과정이 지역 민심의 유권자들과 뭔가 이렇게 소통하는 구조에서는 다소 좀 부족했다. 뭐 이런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천 경선 문제 있었다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보다 좀 깊이 들어가서 자세히 지적하고 맞습니다. 네. 개선하자 그런 노력이 필요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남의 공천과 광주의 공천은 이번에 완전히 달랐다. 전남 무소속 돌풍이 전남의 공천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랬다고 우리는 정확히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공관위 구성 면면도 다르고 사실 전체적으로 민주당 공천 문제 있다라고 뭉뚱그려서 지적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광주는 사실은 그래도 공천이 전남보다 나았기 때문에 무소속 돌풍이 또 없었던 거 아닌가요?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부분 그러니까 이번처럼 무투표 당선 영역이 많았던 영역 중에 봤을 때 정당이 네.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를 제대로 준비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그 대선 패배에 대한 후유증이 상당히 좀 오래 가는 과정 속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준비 과정이 없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저는 이런 속에서 과연 정치 지도자들, 정치 신인들을 어떤 좋은 사람들, 역량을 갖춘 정치 신인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양성하고 교육 훈련시켜서 결국은 우리의 상품으로 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상품으로 내세울 건지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과 전략이었기 때문에 전혀 예상 뜻밖의 결과들이 나오는 행태. 정당의 그 기본적인 정치 지도 양성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완전 새로운 지도력이 도출되는 흐름이 있어야지 좀 재미있는 건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민주당이 전남 지역 전체 광역 단위를 조율하는 정책적 기능을 회복할 필요는 있어요. 중앙 정당에만 의존하고 나머지는 지역 국회의원한테 의존하는데요. 이 광역 단위를 책임지는 도당 단위의 책임성을 높여 나가는 과정이 이러한 무투표 당선이나 무소속 돌풍에 대한 민주당의 나름대로 대응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네. 사실 민주당이 일당 독재 방식으로 모든 구청장, 시장, 군수를 다 가져가는 것이 좀 이상한 방식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진보당, 정의당의 구청장도 나오고 또는 뭐 군수도 나오고 시장 군수도 나오고 더 굉장히 좀 다양한 지방자치를 뭐 만들어내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의 혁신은 사실은 이러저러하게 잡음이 있는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지방의 의원들이나 시장 군수가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대체적으로 그 서울 경기권에 있는 구청장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대단히 그 혁신사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 혁신사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뭐 국회의원, 시장, 뭐 도의원, 시의원 이런 게 뭔가 이렇게 일사불란한 체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인 건데 다양한 그 정당의 참여 또는 이번처럼 무소속의 그 시장 군수가 되는 건 좀 지극히 당연한 구조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예, 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인데 우리 김 총장의 말씀은 민주당 내부로 국한해서 보면 그쪽에서 시스템 개선이 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다양한 세력이 이 지방 정부에 참여하는 게 맞죠?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미래지향적으로 민선 8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선거 과정을 지금까지 짚어본 것으로 하고요. 선거 직후에 이 자리에서 이제 단체장들 다 모셔놓고 한번 대담을 한 기억이 납니다. 네 분이 다 오셨는데 다들 그
의욕이 충만하시더라고요. 이제 당선돼서. 네. 여수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정기명 당선인 오셔서 72%나 얻었다고 막 이렇게 좋아하시던데 그 기대와 우려가 있죠. 김대희 총장 어떻습니까? 그러죠. 네. 저도 여수에서는 김현철 무소속 후보가 20% 나왔다는 것은 네, 반이 나왔어요. 생각지도 안 했던 영역이라서 이것은 반대적으로 정기용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나 아니면 그 지도력에 대한 내용들이 좀 상대편으로 무소속으로 같지 않았는가 느낌이 있는데요. 일단 기존의 여수 시장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여수를 떠나서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통해서 고위공무원 그룹으로 있다가요. 50대 중반에 한 1년 정도 퇴임을 하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1년 정도 만에 선거운동하면서 시장된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여수 시민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기명 당선자는 나름 지역에서 담배가 굵었던 변호사 출신인데요. 정기명 당선자는 뭐 다른 뭐 특히 뭐 해박한 행정 지식이라든가 정치적 감각이 뭐 뛰어난 사람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주장이나 고집보다는 마음씨 착한 아저씨. 이웃집 형. 네, 그렇죠. 네. 이 성격이고 성격 착하다는 거 주변에 다 인정하거든요. 네. 근데 시장은 성격 착하돼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특히 여수 내라면 통합청사 문제라든가 산단 환경안전 문제, 구도심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가 신도심 난개발 문제, 또 노사 갈등 이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의 지식과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가진 결단력들, 실천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좀 우려하고 걱정하는 그렇게 해서 만약 그동안에 좀 선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도왔지만 조직이 도왔지만 혹시 이 사람들한테 4년 동안 휘둘리면서 본인의 색깔을 잃은 시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는 것. 그것은 아마 정기명 당선자가 꼭 깊이 있게 좀 내세워야 될 영역이라고 좀 봅니다. Y에서도 꾸준히 좀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럼 견제를 그럴까요? 해주시고. 예. 그 여기 오셔서 하여튼 이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여수의 정치의 봄날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각오를 한번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뜨거웠던 데가 또 순천인데요. 네. 노광규 당선인 뭐 뜨겁습니다. 노광규 당선인 뭐 영상 조회수도 제일 높아요. 또 보면 뜨거워서.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뜨겁다는 것이 여러 가지 예. 측면에서 고려가 그렇죠. 될 텐데 일단 노광규 당선인의 당선을 진심으로 좀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그 시장을 그 두 차례 하다가 네. 두 번째 좀 중도하차 하면서 국회의원 선거 계속 출마하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했잖아요. 그래서 노광규가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순천시 유권자가 23만 명 정도 됐습니다. 네. 이 중에서 약 12만 8천 명 정도 투표를 했고 이 중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5만 2천 표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 노광규 후보가 6만 9천, 7만 표 정도 얻은 거거든요. 따져놓고 보면은 굉장히 30% 조금 남짓한 표를 받고 당선된 거란 말이에요. 전체 유권자. 그렇기 때문에 노광규 시장께서는 당선된 것도 있지만 나머지 그 투표 참여 안 한 사람들이나 민주당에 투표한 사람들을 잘 끌어안기 위한 통합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노광규 시장에 대한 그 시민들의 그 기억 굉장히 카리스마 있죠. 네. 그리고 또 뭔가 시청 내에서의 뭐 추진력 이런 거 두말할 나위 없는 분이시고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떠나 있었고 일정 부분 시정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순천에서는 특히 주민자치 쪽이나 사회적 경제 쪽이나 일정 부분 광장민주주의나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시민과 소통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펼쳐가고 있는데 노광규 시장 스타일 아시잖아요. 굉장히 걸걸하시고 굉장히 직선적이고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이번에 좀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되고 그다음에 6년간 시장으로 있으시면서 자원순환센터 문제랄지 PRT 문제랄지 신대지구 내에 있어서의 다양한 그 도시계획의 변경에 대한 문제랄지 본인이 있었을 때 벌어진 문제 가지고 사실은 이후에 조충훈 시장이랄지 허석 시장이 굉장히 난감한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좀 노광규 시장 중에 해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기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면에서 2023 정권박람회가 내년에 바로 있는데 시민들도 사실은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판단이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노광규 시장처럼 추진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문제는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볼 수 있고 전 시민과 또 본인이 중도에 좀 나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도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좀 있고 또 하나 이제 걱정거리 중이라기보다 좀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좀 거버넌스 행정이 과거에는 좀 부족했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런 거버넌스 행정에 대한 좀 깊은 고민을 좀 하셔서 필요한 사람만 부르지 마시고
뭔가 지금 쓴소리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간담회도 열고 귀를 많이 열고 경청하는 그런 시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대를 걸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공무원들이 상당히 무서워하는 시장.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긴장하고 벌써부터 이 계시고. SNS 정치도 하시고 네, 네. 그 관련 공무원들은 긴장하시겠던데요. 이거 문제 있는 행정 바로. 그런데 이게 지금 순천시 공무원 구조가 네. 예전에 본인이 같이 함께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 3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교체가 됐었거든요. 그 공무원들의 정서를 좀 잘 읽는 것도 노광규 시장의 예, 하여튼 화이팅입니다. 그 이제 시장 당선인들 대담을 해보면 노광규 당선인하고 거의 대척점에 있는 분이 정인화 당선인이세요. 완전히 그렇죠. 반대 성격이세요. 그렇죠. 굉장히 뭔가 인자하고 막 그런 예, 그렇죠. 그 아주 차분하시고 또 행정 경험도 있고 아, 국회 경험도 두루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러신데 하여튼 노광규 당선인하고는 컬러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상 정인아 당선자는 여수 부시장도 하셨어요. 오나하시고 또 국회에서도 어떻든 뭐 입성을 하셨는데 광양시 부시장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무소속인 거예요. 의회는 이제 민주당 다수로 갈 건데 그렇다 보면 광양도시는 이제 순천과 여수의 가운데 약간 좀 중간에 끼어 있다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좀 작은 도시인데 광양은 또 포스코라는 1급 기업 도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 도시에 가지고 있는 환경 안전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라든가 또 빈부의 격차 문제, 구도심과 신도심의 적나라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본인이 가졌던 다양한 행정과 국회 가지면서 이 통합과 교섭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 거고 포스코라는 일개 기업이 대기업이죠. 엄청난 세계적 기업인데 광양시 내의 경제와 뭐 다양한 뭐 정치적 행위들도 밑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끌을 필요는 있다. 꼭 광양시의회 중심으로 또 시민들 중심으로 새롭게 좀 의사들 모아서 합리적으로 해나가시는 뭐 인품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좀 광양의 변화된 모습을 가진다면 교육과 문화가 뭐 예속됐다는 느낌이 없는 광양은 또 나름대로 뭐 일개 기업 대도시 중심이기 때문에 장점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거든요. 산업과 경제가 어떻든 이 다양한 수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뭐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이제 무소속 당선인이다 보니까 순천과 마찬가지 선거 때 지원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조금 독립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와요. 근데 이제 정인아 시장 당선자 같은 경우는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온화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견 수렴에 오랜 세월 동안 어떤 그런 정책 과정에 참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광양 시민들은 그동안 시장들 되게 광양 시장들은 관료 출신이 많았습니다. 김옥현 시장, 이성우 시장을 빼놓고는 김옥현 시장 그다음에 지난번 그 굉장히 문제 많았던 누구십니까? 그 시장도 정현복 시장도 관료 출신이었죠. 그래서 안정적인 걸 택하는 반면 순천은 굉장히 역정동인 동네입니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분 대단하시거든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이 노광규 당선인보다는 정인아 당선인에 좀 후하시네, 좀. 그러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그 우리 순천시장 노광규 시장이 굉장히 좀 후한 편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잘 하십시오. 네. 공영민 당선인은 저도 이제 대담을 이 자리에서 해봤는데 굉장히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공무원으로 하셔서 그 힘들다는 기재부에서 그 고위직까지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의지의 한국인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봐도 4년 전에 군수 나서 떨어지셨어요. 네. 근데 다시 뭐 제주도나 서울로 안 가고요. 네. 고흥에서 동네와 마을 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바닥에서부터 다시 만나고 다니면서 결국 누구보다도 고흥의 실상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었다고 보거든요. 여수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데 일단 공영민 당선자는 일단 고흥에 4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이게 기재부 출신이다 보니까 공약이 주로 SOC 중심이에요. 토목 건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고흥은 현재 지금 당장 시급한 내용은 이게 또 선거 과정 속에서 이 소송전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 갈등을 어떻게 좀 봉합하고 통합적 고흥시를 만들지. 고흥은 다 동네가 좁기 때문에 선거 과정 속에 찬반이 누구 했는지 다 알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상대편 일지언정 그것을 포용하고 또 좋은 공약도 받아들이면서 통합의 고흥 행정을 좀 올바로 펼칠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고 저는 농산호청의 새로운 모델들을 고흥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공약 중에서 고흥의 인구 뭐 10만을 회복하겠다 하는데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새로운 국가적
이민 정책을 확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러세요? 할 수도 있지. 네. 그러면 이제 옆에 도시가 와야 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산어총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 특히 네.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이 그 사천과 대전으로 빼앗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순천대학이나 전남대학교하고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해서 산업에 대한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새로운 좀 기초적 토대들을 만들지 이런 문제에 좀 더 합리적으로 지역 대학과 또 이렇게 농산어촌 운동을 하는 전문가들과 좀 다양한 정책 공약들을 앞으로 좀 3, 4개월 안에 다시 재정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과 동네를 좀 중심으로 활동하셨다고 한다면 네. 이 고흥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어요. 고흥 사람들 다들 겪어보시다 아시잖아요. 좋은 기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롭다기보다 원래 가지고 있던 고흥의 기질과 문화와 자원과 자연을 잘 활용하는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뭐 우주산업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우주산업이 고흥에 좀 들어오면서 이게 과연 고흥의 이득인가 아닌가도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SOC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고흥. 저는 그거 고흥 지역에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흥으로 진입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고속도로 지역에서 많이 걸리거든요. 이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한 나름대로 고심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고흥 교수님도 화이팅입니다. 네. 고흥이 그 고흥 분들의 기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육체적인 뚝심도 유명합니다. 그럼요. 네. 기밀 유죄도 아시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민선 8기 얘기 계속해서 해보면 이제 인수위죠. 공식 인수위가 처음 출범했어요. 공식 인수위가 처음이라 그런지 잡음도 뭐 쏠쏠이 나옵니다. 어떻게 광양도 얘기가 들리고 지금 여수도 먼저 좀 뉴스 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여수시의 인수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잡음은 좀 뭐 있지만요. 사실상 인수위 구성을 놓고 보면 인적 구성은 어디든 다 있거든요. 하지만 그 지난번 6기, 7기를 제가 직접 경험해 봤거든요. 인수위는 안 갔지만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때에 비해서는 이번 8기 인수위가 좀 낫다. 여수가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수입니다. 여수. 여수 나는데 나름대로 의회라든가 시민사회, 환경과 복지, 협동조합, 뭐 수산과 교통 등 민선 6, 7기에 비해서 인수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보장돼 있어요. 여성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전문성과 다양성이 보장됐는데 단 하나 여수가 산업도시로서의 특징이 있고 새로운 신도심이 확장되는 곳이 있다면 저는 여기서 노동 영역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전문가 그리고 노동단체 전문가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 이런 전문가가 좀 빠져 있는 것이 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런 것만 좀 보강한다면 저는 인수위원회 여수의 잡음 정도는 충분히 좀 넘길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정기명 변호사의 행정 경험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40일 동안의 활동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월 1일 날 출범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때는 인사 말씀만 하고 그 뒤에 한 보름 이후에 더 나올 인수위원회 백서를 근거로 보고서를 근거로 4년을 재단해 나가는 과정. 여기에 정기명 변호사가 어떻게 좀 판단할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인수위원회하고 논의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동단위로 가서 동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인수위원회 주요 현안 과제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빨리 인수위원회가 못했던 그런 약점들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좀 인수위가 나아졌다고 하니까 여수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순천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수위원회 구성 자체가 잡음이 있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논공행상,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 후보자의 선거 캠프에 왜 들어가겠어요? 사람들이 득 보려고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논공행상이나 이런 잡음들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인수위가 이제 공식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구성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당선자가 당선이 되고 나서 7월 1일부터 시정을 운영하면서 바로 맞닥뜨리는 것이 인사 문제이고 그다음에 좀 추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됐다고 한다면 인수위는 좀 투명하게 좀 진행하라고 하는 법적 해석이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순천의 그 인수위원회가 YMC 바로 앞에 있습니다. 궁전 웨딩홀 4층인데 저 한 10시 정도 퇴근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불이 안 꺼지고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밤 10시. 그것만 놓고 봐도 굉장히 의미 있게 토론하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뭐 농공행상에 무관치 않은 사람이더라도 이후에 시정 운영할 때는 이 인수위원회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뭐 특혜를 바란다거나 또는 뭐 인사에 개입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서는 안 되겠죠. 이런 문제들 당선자들은 좀 잘 단속해야 될 것 같고 좀 투명한 시정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서 인수위원회를 좀 잘 활용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순천시는 뭐 총무분과, 뭐 문화복지분과, 그 다음에 뭐 미래산업분과
그리고 그 당면에 있는 정원산업특별분과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 분과가 가지는 내용들이 본인들이 내세운 공약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단체들과 협약도 했고, 특히 시민사회하고는 그 여기 MBC와 함께 시민이 말하는 대로 정책 협약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약들에 대해서 실행해 가는 과정에 실행 계획을 반드시 꼭 수립하는 과정으로 이 윤수위원회를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그럼 인수위원회에서도 이제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먼저 여수 제일 시급하게 지금 민선 8기에 지금 축혀드려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봐도 좀 기존에 민선 7기 때 나왔던 영역들 네. 이것들을 좀 어떻게 잘 좀 처리하고 봉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중요하다 보고요. 네. 민선 8기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요. 통합청사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통합청사 건드려가지고 재선된 곳은 다른 자치단체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구도심과 신도심에 엄연하게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청사를 하나로 모은다는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현상 유지해야 되는 거지. 예.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수 같은 경우는 경도 개발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산단의 환경 안전 문제라든가 또 구도심과 신도심의 이 난개발 문제 또 정주 여건 문제 이런 또 노사 갈등 문제 산업 도시로서의 그런 노사 갈등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2년 안에 승부가 나야 된다 보거든요. 2년 안에. 예. 중간 평가 때는요. 중간 평가 때는 2년 지나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임기 1년 때, 1년 차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수위원회는 당선자와 끊임없이 한 달 동안 40일 동안 논의를 통해서 1년, 2년 안에 해나가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단계로 4년을 봐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중간 평가할 때쯤 되면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결국 재선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들려야 되기 때문에요. 여수 같은 경우는 아까 이러한 좀 현안 과제로 떠오른 것들을 좀 잘 정리하고 네.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올바른 정책을 해나가는 것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히려 여수 같은 경우는 여순 사건 특별법 문제라든가 또 전남 지역의 전남 동권 지역 의과대학 문제라든가 율촌산단이 또 세계 행정시가 다 관여하고 있잖아요. 율촌산단 활성화 문제라 이런 문제를 오히려 옆 동네에 있는 시장님들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풀어나갈까 그런 곳에 좀 마탱의 역할들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좀 생각합니다. 여수가 마청입니까? 아, 네, 맞습니다. 인구는 순천이 더 많습니다. 네. 저 제일 중요한 현안 뭐로 보냐고 그 당선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떻게 한 개만 얘기하면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라고 그렇죠. 면박을 주시던데 순천은 어떻습니까? 한 개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주제는 내년에 벌어지는 정문박람회와 연관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광규 당선자가 내놓고 있는 내용들을.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정문박람회와 생태수도 순천, 정문박람회와 주민참여, 정문박람회와 자원순환, 정문박람회와 기후위기 극복도시 네. 이렇게 좀 연결해가지고 시민과 함께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모집해서 이것들이 시정이 좀 녹아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고 당면에서는 시급한 현안으로는 사실상 좀 이 선거 기간에 좀 쟁점이 되게 됐는데 못 됐거든요. 자원순환센터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쓰레기 대란을 그 순천시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감출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소각장 또는 매립장 그 입지 선정 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된 가운데서 지금 노광규 당선자가 들어갈 텐데 굉장히 그 갈등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좀 얹어야 된다. 세 번째는 순천시가 생태도시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을 얻었던 것은 순천만을 잘 보존했고 순천만을 보존하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넘어서는 기후위기 대응 도시, 그다음에 산소 중립 도시에 대한 순천시의 나름대로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정문박람회의 기능 이런 것들이 좀 모아진다고 하면 그 안에서 주민 참여부터 사회적 경제, 그다음에 도로교통 건설에 대한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원도심, 신도심, 구도심에 대한 갈등의 문제도 일정 부분 좀 해소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무소속 당선자가 할 수 있는 통합으로서의 가지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가치도 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이 아젠다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자원순환센터 같은 것은 이제 노 당선자가 이제 어쨌든 임기 첫 단추를 시작하자마자 열었던 사람이기 예, 때문에. 이제 네. 별자이제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번에 공약을 내놓은 거 보면 되게 그 관심 갖는 공약이 되게 이제 오래전부터 시민사회가 제안했던 것들이 있어요. 왜 자꾸 쓰레기장은 농촌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냐. 예를 들면 산업단지 쪽으로 갈 수 없는 거냐.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데 다만 이제 이것이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관이 있는 공약이 아니라 실제 진정성이 있는 공약으로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광양 고흥 얘기도 그래도 안 오셨지만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광양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 광양이
되게 재밌어요. 인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양적 공약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좀 진행되고 있던데, 광양은 뭐니 해도 미래의 먹거리는 광양항입니다. 아시겠지만 여수 MBC를 나 이런 곳에서 광양항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굉장히 좀 많은 방송들도 했었습니까만은 지금은 이제 광양항이 우리의 관심사로 좀 벗어난 것 같거든요. 광양이 포스코에 의한 포스코를 위한 도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광양항의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여수 순천 시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과도 협력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서 다시 한번 이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한 나름대로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광양의 미래 산업이기도 하고 또 전남 동부권의 미래 산업이기도 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기후 위기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여수와 순천은 굉장히 뭐랄까 행정단위가 굉장히 반성해야 될 도시거든요. 어쨌든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곳이고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도시가 어떻게 하면 기후위기 도시에 걸맞게끔 탄소 수준에 걸맞게끔 로드맵을 낼 것이냐라고 하는 전시민 토론회들을 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는 민주당 당선자들, 민주당 출마했던 사람들이 계속 지금 광양에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국회의원 간의 협업과 협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광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고흥은 뭐부터 챙겨야 될까요? 뭐 고흥은 일단은 뭐 수도권 그리고 광역 인근의 대도시 그리고 인근 순천 여수와의 접근성 문제와 관련된 도로교통 문제, 이 문제와 더불어서요. 어떻든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희망을 가진다고 한다면 인근 대학과의 관계, 또 연구기관과의 관계가 있는데 섣불리 이게 좀 쉽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구 늘리기를 주요 현안 과제로 삼으신 것은 뭐 적절한데 현실적으로 그렇다 보면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 또 외국인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뭐 수백 명에 달하는 다양한 외국인 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서 어떻든 고흥의 다양한 토착민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정주 의식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행정 대안을 만들어내는 데 좀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고흥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전남 전체가 전남 인구 전체 문제에 심각한 우리 동부권 4개 지자체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한마디씩 듣고 마지막 발언을 한번 해주세요. 과거에 이제 전남 동부권에서 광역 도시에 대한 통합에 대한 의지도 한번 펼친 적이 있고, 광역 도시가 아니더라도 행정 협의회를 좀 만들어 가지고 해왔던 그런 굉장히 좀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특히나 대기 오염 관련된 문제나 그다음에 행정과 관련된 교통과 관련된 문제에서 함께 협력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광역 행정 협의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운영되는 데 있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될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됐으면 좋겠고, 다른 도시들은 뭐 특례 도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광역망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그런 의제들을 같이 좀 토론하고 실현이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각 도시가 갖는 기능과 역할을 한번 재점검하는 데 있어서 시장 당선자들 그리고 군수 당선자들이 이 문제에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네요. 당선인들도 그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동안에 행정협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동안 임의 조직이었는데 지금 법제화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남 동부권 지역은 아까 뭐 의과대학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공공기관 유치에 따라서 세 개 도시가 너무 싸워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 공공기관과 관련돼서는 차라리 과열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공공혁신지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싸우지 말고 해보고, 특히 산업도 역할 분담이 필요해요. 순천에서 잘할 수 있는 제3차 산업이 있고요. 중화학 산업단지 밀집되어 있는 여수와 강양에 좀 산업도 역할 분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광역행정협의회인데 동부권적 행정협의회인데 그동안에 여기 시의회가 빠졌어요. 시의회가 정확히 들어와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시민사회라든가 노동계 다양한 계층들도 이 행정협의회 논의 과정 속에서 의견을 모아 나가고 실행력을 높여 나가는 과정, 이런 과정만 한다면 시장들끼리 모임이 아니라 좀 더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의견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그래서 갈등과 싸움이 없는 전남 동부권 지역이 앞으로 미래에는 통합될 수밖에 없거든요. 80만, 90만 단위로의 중급 단위로의 행정기업 통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선 8기 단체장들이 앞으로 임기를 잘 수행하려면 인수위가 첫 단추를 잘 꿰야 할 겁니다. 이번 단체장 선거에 공식 구성된 인수위, 일부는 연불보다 잿밥을 챙기는 형태로 지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요.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해서 당선인들의 바람직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수 MBC 톡쇼 뉴스 앤 이슈 민선 8기에 바란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